국제구호단체 대표라는 직업은 전 세계 재난 지역을 다니며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선한 의도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구호 활동가가 18년 동안 150번이나 북한을 오가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면 하나로 적의 마음을 바꾸고 블루베리로 기적을 만들어냈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 신뢰까지 얻었던 그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체포됩니다. 사형구형을 받고 2년 7개월간 무기징역수로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23kg이 빠진 몸, 굽지 않는 손가락, 그리고 하루 29번의 설사. 과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선행이 죄가 되고 적이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1994년 어느 날 동남아시아 구호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공항 대합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때만 해도 북한이란 나라가 저에게는 그저 분단된 땅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97년 대홍수가 북한을 휩쓸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우리 구호단체에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북한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니 도와달라. 처음 도착한 곳은 평안북도 구장군이라는 탄광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 있더군요.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한 채로요. 의료진이 설탕 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당이 없어서 뇌사 직전까지 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빠, 저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왜 이렇게 말랐어? 함께 갔던 제 15살 아들 민수가 울면서 물어보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니. 아이가 자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워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우리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설령 제 인생을 바쳐서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북한행이 무려 150번이나 이어질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달 한 번씩 18년 동안 말이에요. 북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중국조차 식량을 팔지 않으려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도 먹을 게 없다. 금덩어리를 줘도 안 판다. 중국 상인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상품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석식품 같은 것 말이에요. 바로 그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기업인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300만 달러를 기부해 줬습니다. 35억 원이죠. 지금 당장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면 이걸로 뭔가 해보세요. 저는 그 돈으로 한국의 신라면을 모조리 사드렸습니다. 농심 공장에 가서 한 달 반 동안 모든 생산량을 사겠다고 했어요. 공장장이 깜짝 놀라더군요. 다른 생산은 모두 중단하고 오직 북한용으로만 생산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대씩 트럭이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100만 명이라도 살려보자는 마음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북한 군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에 대한 증오 교육을 받아서 눈빛이 살벌했거든요.
나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남조선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 군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남조선 사람이 뭐야? 남조선 새끼들이지. 그 정도로 증오하던 눈빛이었는데 신라면 2개를 먹고 난 후 그 군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경하는 눈빛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나? 이거 어디서 나는 거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 하나가 증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라면이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신라면이 성공하자 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야생 블루베리가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화산지대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블루베리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걸 들쭉이라고 부르더군요. 이걸 가공해서 한국에 판매해보면 어떨까? 저희가 백두산 야생 블루베리 원액을 만들어 한국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백두산 야생 블루베리 원액 100%라고 써놨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야생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첫 번째 생산분 6만 병이 하루아침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농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블루베리 70만 주, 비타민 나무 100만 주를 심었습니다. 외국인 합작 투자법을 이용해서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북한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이름을 할렐루야 블루베리라고 지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라선 선봉에 17만 명이 입에 할렐루야를 달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블루베리 언제 와요? 할렐루야 열매 좀 주세요. 할렐루야가 언제 익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할렐루야가 과일 이름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무 이름인 줄 알았나 봐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종교적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으니까요. 이대로 가면 할렐루야 블루베리 따고 집에 갈 때 아멘 이런 일도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18년 동안 북한을 오가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김정일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일이 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거예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비서 중에 중국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동생뻘 되는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 와서 우리 구호단체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를 통해 저희가 하는 일들을 김정일에게 자세히 보고했나 봅니다. 평양 고려 호텔에서 그 비서를 만났을 때 정말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굉장히 감동해했어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군요. 돌아가서 김정일과 장성택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김정일이 감동했나 봐요. 어느 날 김정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일체 방해하지 말 것. 이분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게 할 것. 그 종이 한 장이 제게는 자유권과 같았습니다. 북한 사람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곳들을 저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거든요. 보위부 간부도 어지간해서는 가지 못하는 자강도까지 출입이 허가됐어요. 자강도는 군수공업지대라 외부인 출입을 극도로 제한하는 곳입니다. 김정일도 장성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는 자유롭게 다녀도 된다고 하더군요. 희천발전소까지 구경시켜줬어요. 북한 간부들도 저를 보면 박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북한에도 칠골교회가 있고 중앙당 고위층은 성경도 갖고 있다더군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북한을 자유롭게 다니다 보니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브로커들에게 속아 더 큰 고생을 하더군요.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탈북에 대해 물어보더니 이런 제안을 했어요. 탈북민 500명 정도 데려오면 어떻겠나? 그때 어떤 분이 러시아 사람이 농사짓던 벌판에 GPS를 찍어서 저에게 주면서 중국에 가서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GPS 좌표가 몽골로 넘어가는 안전한 루트였어요. 그렇게 몽골 루트가 시작됐습니다. 이 3,000명이 그 길을 통해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저는 중국 국경 근처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크게 세워서 멀리서도 보이게 했어요. 탈북민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무작정 가더라도 십자가가 보이는 곳을 찾아가라. 과수원 2곳을 빌려서 땅굴집도 만들었어요. 산 비탈길을 직선으로 깎아내고 기둥을 박아서 온돌까지 만들었습니다. 굴뚝도 산 위로 뽑아서 완전한 은신처를 만든 거죠. 낮에는 과수원 일을 시키고 월급도 줬어요. 중국 돈 200원씩 받아서 가족들 먹이려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돈을 국경 브로커에게 주고 다시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5명의 엄마가 있었는데 물건을 준비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더군요. 가족을 데려오려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돌아가지 않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땅굴집보다도 못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보람찼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자는 마음뿐이었거든요. 2015년 1월, 저는 마지막 북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라진 선봉 위원장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한 목욕탕이 드디어 완공됐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병이 너무 많은데 목욕을 못해서 그렇다. 목욕탕을 좀 큰 걸 하나 지어달라. 얼마나 지어드릴까요? 2,000명 들어가는 걸 지어달라. 한국에도 2,000명짜리는 없다고 했더니 중국에 있다더군요. 남탕 1,000명, 여탕 1,000명이라고 써 있는 목욕탕 말이에요. 정말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3년이 걸려서 동해바다 바로 앞에 정말 멋진 목욕탕을 완공했습니다. 바닷물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어요. 잔디까지 깔아서 완벽하게 마무리했죠.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려고 우리 구호단체 장로님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목욕 한번 하고 바로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평양에서 특사가 왔다면서 무역성 국장급 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간청을 하더군요. 목사님, 하루만 평양에 와달라. 김정은 장군님 신년사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너무 간청을 해서 같이 온 분들은 중국으로 보내고 저 혼자 평양으로 갔습니다.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만나자라고 말하면서요. 평양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회의한다고 했는데 밤에 잠들려는 순간 갑자기 7명 정도가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법경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체포한다. 눈을 가리고 차에 태워서 1시간 반을 어디론가 갔습니다. 구치소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저에 대한 조사 자료가 이만큼 쌓여 있더군요. 미리 다 준비해 놨던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완전한 유인작전이었구나. 재판에서 제가 받은 죄목은 5개였습니다. 첫 번째가 최고존엄 모독죄였어요. 미국에서 한 설교가 문제가 됐거든요. 김정은이 차석을 죽였죠. 인민무력부장 죽였죠. 고모부 죽였죠. 형 죽였죠. 이건 폭력 정치다. 누군가 그 설교를 촬영해서 위성방송에 영어 더빙까지 해서 올려놨더군요. 북한의 적공이라는 해커들이 그걸 포착한 거였어요. 조사받을 때 제 앞에서 그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
세 번째는 탈북 반동분자들을 도운 죄였습니다. 네 번째는 뉴욕 북한 외교관에게 복음을 전한 죄. 다섯 번째는 캐나다 정부의 탈북자 신분 문제를 부탁한 국제적 구걸죄였어요. 다섯 번째가 가장 황당했습니다. 캐나다에 2,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와 있는데 영주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방정부를 여러 번 가서 상원하원 의원들을 다 만나고 노력해서 600명의 영주권을 받아냈거든요. 기본적인 인권 문제였는데 그걸 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반동분자들 살려달라고 구걸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황당했던 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를 야단치더군요. 당신의 범죄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지 스스로 깨닫고 뉘우쳐야 한다. 재판석에서도 변호사가 일어나서 또 야단을 쳤어요. 이름만 변호사지 실제로는 정부 편에 서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캐나다 시민이어서 국제법상 처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본 건 요만한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판자로 된 침대 하나와 몇 년 쓴 것 같은 새빨간 이불 하나, 그리고 몸 하나, 겨우 돌릴 만한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50명이 24시간 교대로 저를 감시했습니다. CCTV도 방 안에 2대, 화장실에 1대가 있어서 100% 다 보고 있었어요. 화장실 가려면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옆인데도 마음대로 갈 수 없더라고요. 수도물은 있었는데 우리처럼 트는 수도가 아니었어요. 막대기를 꽂았다 빼면 나오는 방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흙물이 나와서 한참 있다가 써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노동이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꽝꽝이로 파는 일이었는데 평안도 산골의 땅이 얼마나 추운지 아무리 세게 쳐도 안 깨지더군요. 하루에 하나도 못 팔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생기고 그 다음엔 피가 나고 마지막엔 뼈가 망가졌습니다. 지금도 이 손가락 하나는 제대로 굽어지지 않아요. 인대도 나가서 팔을 들지 못했고요. 발가락은 겨울인데 일하니까 땀이 나는데 발은 통하지 않아서 동상에 걸려 다 잘릴 뻔했습니다. 2달 만에 23kg이 빠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그러더군요. 조금만 늦었으면 발가락을 다 잘라야 했다. 밥은 돌이 씹히는 시커먼 쌀이었고 김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염장배추 조금과 제가 석방되기 3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시작한 계란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논스톱 설사가 3개월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29번을 했던 날도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2년 넘게 같이 지내다 보니 간수들과도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죄라서 대화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어떤 간수는 김일성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젊은 간수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14살 된 아들이 사춘기라 아버지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라는 말도 못 듣겠다고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집에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읽었던 책 내용을 기억해서 3가지를 알려줬습니다. 눈길을 주고 손길을 주고 집중적 관심을 줘라. 거의 3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해줬더니 너무 재밌게 듣더라고요. 교대하면서 가면서도 눈길, 손길, 3번째가 뭐라고 했죠? 라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한 달 후 그 간수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군요. 해결됐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안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다음 것도 가르쳐 주세요.
저를 조사했던 법관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살기등등했거든요. 곡사포로 너를 죽이고 싶다. 법이 너를 보호한다. 하지만 저를 더 조사하기 위해 해커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제 설교를 5년치나 스크린아웃해서 들으면서 점점 달라지더군요. 목소리 톤도 내려오고 친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만 아니면 정말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다. 심지어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이라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소위 말하는 진짜 감화를 당한 거죠. 2년 7개월 9일 만에 석방 소식이 왔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가 전환점이었어요. 그 유명한 앵커가 저에게 제일 큰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성경책을 갖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다 싶어서 말한 거였거든요. 북한은 성경책을 절대 못 들게 돼 있는데 감옥벽에 붙은 규칙을 보니까 맨 끝에 외국인은 성경 보는 것을 허락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가 전 세계로 방송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편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일랜드, 영국, 미국,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줬거든요. 총 2,000통이나 됐습니다. 감옥 안에는 일부만 들어왔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미사일로 막 위협하고 난리치던 때라 제가 석방될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북한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저는 절대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북한 사람들은 그냥 무서우니까 초긴장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재판하는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캐나다 국민 박준호를 석방한다. 가방과 여권을 돌려주면서 캐나다 쪽으로 넘겨주더라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캐나다 총리가 특별 전용기 2대를 보냈습니다. 응급수술 장비까지 실어서 말이에요. 위급하면 비행기에서도 수술하라는 지시였거든요. 나 같은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요. 14명의 특별팀이 비밀리에 구성됐는데 가족들도 몰랐어요. 도쿄, 괌, 하와이, 밴쿠버, 트렌톤 공군기지를 거쳐서 비밀리에 오게 돼 있었거든요. 캐나다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을 때 저는 80대 할아버지 같았어요. 23kg 빠진 몸, 상처투성이 손, 제대로 굽어지지 않는 손가락들. 캐나다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정말 늙어 보이더군요. 사모님이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보고 싶었다고 나중에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북한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평화 통일이 이뤄져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거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